네 번째 발표 제목은 금융 소비자 의식 수준 조사입니다. 김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또 나타났습니다. 이 네 번째 스토리 발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분야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발표 내용 중에 특정 금융회사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미리 저희 조사의 어떤 한계를 미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할 때 저희가 응답자를 모집할 때 가장 신경 쓴 거는 이 조사자들이 연령대가 고르게 좀 분포됐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하면 세대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응답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노력을 했고요. 그거를 금융회사별로 노력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검증돼야만 올바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스토리 네 번째에 궁금했던 거는 이런 거죠. 디지털 금융 또 디지털 탈바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금융회사만의 문제인가? 다시 얘기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디지털 금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할까? 과연 이런 거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금융을 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금융사 중에 은행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조사하는 대상 집단 특성상 은행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금융회사도 아마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행들이 과연 디지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다른 모습일까? 같은 모습일까? 차이가 있을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은행 그러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같고 가서 만나봐도 직원들이 하는 고객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은행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디지털은 은행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 좀 알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디지털화가 되면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어떻게 결정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2020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응답을 얻을 수 있었고요. 오픈 서베이라는 회사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샘플링을 좀 잘 해보기 위해서 오픈 서베이 패널 200명과 투이 컨설팅의 별도 캠페인을 통해서 일반 응답자 626명의 응답을 얻었고요. 응답 결과를 스크린한 결과 15건은 적절치 않다 제외를 해서 811건을 분석했습니다. 남자 여자 거의 비슷하고요. 연령 분포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융활동하는 비중과 거의 같지 않을까 그런 비율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금융 인식 수준하고 주거래 은행에 대한 고객의 태도,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했고요. 응답자의 약 98% 이상은 은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금융 인식 수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소비자를 분류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세대 분류죠. 이런 베이비 부머, X세대, Y세대, Z세대. Z세대가 디지털 원주민, Y세대는 밀레니얼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석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같은 X세대라 하더라도 디지털에 대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어떤 필요성 이런 건 다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해 보니까 국가 간의 디지털 금융을 조사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두 가지 축으로 하더라고요. 하나의 축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친화도 이런 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이꼴 모바일이니까 모바일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대상자를 하나는 금융 이력, 하나는 활용 능력으로 이제 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네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었는데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고 모바일을 잘 쓰는 그룹은 HH 타입으로 했고요. 디지털 금융은 이해하지만 모바일 활용이 떨어지는 그룹은 HL, 디지털 금융이 떨어지고 모바일 활용이 떨어진 그룹은 LL, 그리고 이제 나머지 LH 타입 4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4개의 그룹으로 구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 거의 뭐 큰 차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베이비 부머는 대부분이 LL 타입이었습니다. 베이비 부머는 대부분 디지털 금융 이해도가 떨어지고 모바일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X세대는 2개의 그 그룹에 2개의 세그먼트에 분포가 되었는데 LL 타입과 또 하나는 HH 타입. Y세대는 HH 타입이 가장 많고 또 두 번째 많은 그룹은 LH 타입이었습니다. 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은 대부분 LH 타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분된 거는 우리가 고객의 디지털 니즈와 디지털 특성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되겠다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그 세그먼트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 고객 중에서 가장 많은 세그먼트는 HH 세그먼트로 37%, 두 번째가 LL 29%고 가장 작은 세그먼트는 HL이었습니다. 각 세그먼트에 포함된 조사 대상의 특성을 보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HL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많고 LH 같은 경우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나머지 2개는 거의 비슷했고요. 금융 앱을 얼마나 사용하느냐를 봤더니 HH 그룹은 98%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LL 그룹은 거의 20%는 금융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4개의 세그먼트 중에서 디지털 지수가 높을수록 금융 앱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LL 그룹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가 많이 포함되었고요. HH 같은 경우는 경영관리나 사업기술 직업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은 오픈뱅킹이죠. 금융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오픈뱅킹이고 2020년 1월 기준으로 발표되기로는 거의 한 1,200만 명 정도 가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는 오픈뱅킹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가 이제 궁금했는데요. 결론은 디지털 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오픈뱅킹 서비스 중에 하나인 계좌통합조회를 2배 정도 더 이용한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계좌통합조회 이용률은 약 42%로 상당히 그 예상보다 오픈뱅킹 계좌통합조회가 2019년 12월에 시작된 거 생각해 보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픈뱅킹 계좌통합조회가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한 점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히 평균이나 비율로 하는 거는 좀 설명력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NPS라는 지표를 사용했는데요. NPS는 이제 2003년인가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된 지표로서 외국에는 많이 사용하는 지표이죠. 저희가 쓴 것은 NPS의 생각을 가져와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변형한 건데요. NPS를 잠깐 설명드리면 NPS 응답자 중에서 응답자 그룹을 3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디트랙터, 약간 부정적인 그룹, 패시브, 소극적인 그룹, 프로모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좋아하는 그룹 나눈 다음에 패시브는 빼고 프로모터 그룹의 비율에서 디트랙터 그룹의 비율을 뺀 수치를 NPS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그 서비스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아티클에 의하면 NPS가 미래 기업의 매출을 3년 정도는 잘 예측하는 지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NPS는 그러니까 그 공식을 적용하면 최대 100이 나올 수 있고요. 최저 마이너스 10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국 조사 결과에 보면요. 보통 NPS가 0보다 크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50 정도 되면 엑셀런트라고 하고 70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더 뛰어나다, exceptional, 외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NPS가 50 정도 되면은 업계 선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죠. 계좌통합주의 NPS는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디지털 수준 높은 HH그룹 같은 경우는 40.7이니까 상당히 높죠. 그리고 낮은 그룹도 12.3으로 노멀 이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30의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계좌통합제 서비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뱅킹 또 하나인 타행 계좌이체 이용은 전체 이용률이 38.1%로서 계좌통합제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지털 지수가 높은 그 그룹일수록 낮은 그룹보다 이용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조사되었고요. NPS로 얘기하면은 그 HH그룹의 NPS는 48.7이고요. 낮은 그룹은 14.8로 흥미로운 거는 통합 계좌 조회보다 숫자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교해 보면 계좌 조회와 계좌 이체를 비교해 보면 계좌 조회의 이용률은 높지만 NPS는 이체도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계좌 조회보다도 계좌 이체가 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죠. 그 상상은 틀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전체 NPS가 계좌 조회는 30이었는데 이체는 33.8로서 계좌 통합제 서비스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그 은행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 걱정하냐면 첫째, 주거래 은행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설문을 만들어 본 거죠. 오픈뱅킹이 되면 응답자가 주거래 은행을 바꾸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NPS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20보다 크기도 하고 이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지표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오픈뱅킹은 주거래 은행 이동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 소비자의 14.7%는 오픈뱅킹 활성화되면 주거래 은행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픈뱅킹은 주거래 은행 이동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제 계좌 이체를 타행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 은행에 있는 계좌 잔고를 B 은행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죠. 은행들이 캠페인도 했습니다. 타행의 계좌의 잔고로 우리 그 자기네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면 이자를 더 주겠다. 자금을 뺏어오겠다는 거죠.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치를 보면요.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전체에 봐서 NPS가 5.5 정도 나온 거죠. 9.5인가요? 나와서 오픈뱅킹이 되면 자금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크지는 않다. 그리고 그 그룹 중에서도 LL그룹 같은 경우는 NPS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LL그룹에 속하는 고객 집단은 자금을 한 곳에 모으기보다는 현 상태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죠. 전체 소비자 중에 약 32%는 자금을 한 곳으로 모으겠다라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래 은행을 이동하는 것보다 자금 집중이 더 큰 걱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지만 그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 자금 집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픈뱅킹이 되면 금융 소비자가 다수의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은 여신으로 싸게 대출해 준다. 어떤 은행은 수신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는 여러 개의 금융회사 이용하지 않겠느냐라고 상상을 했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수은행 이용에 대한 NPS가 전체 21.1로 나왔죠. 그 얘기는 아까 그 자금 집중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픈뱅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금융회사가 오픈뱅킹 대응할 때 고객을 나의 주거리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또는 우리 자기네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자금을 집중하고 유도하는 것보다 뭐냐면 결국은 서비스로 승부된다. 상품으로 승부된다. 그래서 고객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그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있고요. 이제 토스뱅크가 출범할 예정인데 저희 궁금했죠. 인터넷 전문은행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궁금했는데요. 2018년도에도 제가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동일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놀란 거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반응이 열광적이다라는 걸 알았었는데요. 그 반응이 2020년 들어서 더 뜨거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요. NPS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모든 디지털 금융 세그먼트에 걸쳐서 NPS가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경쟁력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디지털 수익이 높을수록 카카오뱅크를 추천하려고 하는 의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카카오뱅크 추천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행이라서 그럴까? 그렇다면 토스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죠. 토스 이용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토스는 전체 NPS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5.5 정도 수준으로서 토스뱅크에 대한 어떤 금융 소비자의 호감도는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디지털 지수가 낮은 LL그룹과 LH그룹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한 반응이라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만 또 일부 디지털 지수 높은 그룹 같은 경우는 토스뱅크가 등장해서 나름대로 궁금하기도 하고 호심도 있고 그래서 이용 의향이 플러스로 나왔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거를 생각하게 되냐면요. 금융회사가 은행이 궁금한 거는 토스뱅크가 생기면 토스뱅크로 고객이 넘어가지 않을까 궁금하죠.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앞서서 해결할 질문은 우리 고객 타입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A라는 은행의 고객 타입이 LL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은 토스 이용 의향이 별로 없구나 좀 안심되네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의 지수는 없다라고 하면 토스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잠깐 요약하고 넘어간다면 은행들은 은행이 갖고 있는 고객의 성향이 무엇인가 그 성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세대 이런 관점보다는 디지털 지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관점에 따라서 고객의 행태를 예측할 수 있고 예측된 행태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기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부터 P2P 금융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P2P 금융이 2019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물론 연체율도 증가했지만 전체 취급하는 여신 잔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상하기로는 P2P 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봤었는데요.
저희 조사에 응답한 대상의 중에서 P2P 금융을 난 좀 알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할까 말까를 판단할 정도로 안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소비자는 12%였습니다. 그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비율은 디지털 수준에 비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인터넷 뱅크랑 비슷한 경향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잘 모른다. 오케이. 그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 금융에다가 너 투자할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그룹에서 이 상당히 NPS가 마이너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P2P 금융이 고객의 마음을 얻고 거기서 이제 실제 투자를 유치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뭔가 좀 더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조사한 대상의 약 8%만이 P2P 투자 의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인데요. 마이데이터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금융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행정안전부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고 실증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 또 PDS라는 서비스 만들어지고 있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올해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소비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는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 마이데이터를 이해하는 고객이 너무 작아요. 7.9%. P2P 금융보다 더 낮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마이데이터의 교육과 이해가 선행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공유를 하겠느냐라는 것은 거의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한 90% 정도는 부정적입니다. 근데 데이터 공유 의미는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를 금융회사의 마케팅이나 리스크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데이터를 타 회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전제는 뭐냐? 신뢰, 트러스트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 시대에 금융회사가 데이터 기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트러스트를,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디지털에 대한 고객 수준, 인식 수준을 얘기했고요. 다음에 주거래은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에 강조드렸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 가지고 항의를 하시거나 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거는 이제 저희 데이터에도 한계가 있다. 미리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를 한 이유는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은행이 디지털 탈바꿈할 때 관심 가져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네 고객들이 성향이 무엇이냐, 디지털 관점에서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전체 대상 중에 29%가 LL이고 37%가 HH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전체 평균이고요. 이게 저희가 예상하기로 그게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고객 비중에 큰 차이가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고객이 어디 A은행이라고 더 디지털을 많이 쓰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고객을 디지털 관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게 같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전체 고객 중에서 HH 그룹의 비율이 몇 %냐 보니까 가장 많은 그곳이 카카오뱅크예요. 카카오뱅크는 여기 숫자 써 있죠. 44%.
굉장히 높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개의 은행은 디지털 고객 구성비가 높다. 그리고 우리 신한 하나는 중간 정도다라는 거고요. 농협은행은 HH그룹보다 L그룹이 더 많아요. L그룹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잖아요. HH그룹일수록 오픈뱅킹에 적극적이에요. LL그룹일수록 오픈뱅킹에 소극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은행마다 디지털 고객 구성비가 같지 않다라는 게 파인딩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금융회사의 은행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뭘까 궁금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거는 지점 접근성이에요. 이었어요. 이건 좀 약간 놀랍죠. 지점이 돈을 못 버니까 지점수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점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다는 거죠. 특히 아까 그 디지털 고객 비중이 떨어진다고 하는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 접근성이 고객이 주거래 선택하는 기준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지점 접근성이 당연히 빵이죠. 그 대신에 뭐가 1등이냐면 모바일 앱의 편의성 1등입니다. 그래서 지점 접근성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다 똑같이 1등이니까 빼고 봤더니 NH농협은 지인관계, KB국민의 브랜드 이미지, 김연아가 떠오르죠. IBK 기업은행은 급여 통제하니까 계속 주거래 은행 한다. 뭔가 좀 이건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은행은 지인관계, 하나은행의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은행은 기존에 통장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래한다라는 것이 의외로 12%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이것도 상당히 취약한 고객층 아닐까요? 신한은행은 비교적 골고루 반이 나왔는데 타행 대비 높게 나타난 것이 모바일 편의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한솔 광고를 하루에 여러 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한 만큼 모바일 앱 쪽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주거래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아날로그 요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지인관계나 아니면 기존 거래나 급여 통장 이런 거로부터 아마도 모바일 편의성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은행들은 우리 자기네가 갖고 있는 고객이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전략을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화 진전이 되면 주거래 은행의 이동에 대한 어떤 생각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충성도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게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신한은행 수준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은행이 1등이 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더 관심 갖고 본 수치는 1위와 가장 낮은 은행의 차이였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주거래 은행을 바꿔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30년 같이 쓰고 있고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래를 바꿀래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쓸래 하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이제 어느 은행 같은 경우 무려 카카오뱅크와 최화이 같은 경우 로열티 지수가 23.2%로 차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몇 가지 디지털 요소들, 그러니까 고객이 얼마나 디지털화 되어 있느냐, 디지털화된 고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라든가 모바일 앱의 편의 이런 거 디지털 요소가 강한 은행이 전체적으로 아날로그에서 강한 은행보다 고객 수준은 높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디지털 경제 탈바꿈에 도움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직접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저도 이제 은행 고객이니까 저도 거래한 은행의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은행이 저한테 너 이런 상품 사지 않을래?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준 것을 보고 야 저거 내한테 필요해 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컨설팅 회사니까 은행과 은행 보험 여러 가지 이제 문의가 있는데 상당한 비중의 문의는 뭐냐면 고객 추천 어떻게 할까, 고객 추천하기 위한 알고리즘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 얘기는 은행들은 고객에게 가장 맞는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고객들은 그러면 그걸 과연 좋아할까, 그걸 만족할까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카카오뱅크는 NPS가 굉장히 높죠. 20을 넘습니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뱅크의 상품 추천은 고객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아닌 다른 은행들의 상품 추천은 고객들이 그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라는 거죠. 이거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상상해 본 이유가 뭘까 상상해 보면 카카오뱅크는 상품이 단순하잖아. 뭐 수신 몇 개 있고 여신 비대면 몇 개 있고 상품의 수가 작으니까 추천이 쉬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것만으로는 이 차이가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뱅크가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한 능력이 분명히 뛰어나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은행과 은행 간의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요즘 뭐 많이 쓰는 용어로 초격차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 격차가 우리가 그 대부분 그 은행 계신 분들이나 저 일반 소비자들은 약간 뭐 그거 뭐 좀 낫지 뭐 좀 편해 이 정도 관점이 아니라 뭔가 경쟁력 관점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도 그나마도 보면 이제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도 그 추천사업 적합성 NPS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이제 그 모바일 뱅킹 하니까 가끔 날라오죠. 무슨 뭐 쿠폰도 날라오고 하는데 그런 게 뜬금없이 날라오는 거냐, 나한테 맞는 거냐를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궁금해 봤는데 이거는 대부분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다만 카카오뱅크만 0에 가까운 마이너스, 나머지는 크게 마이너스.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제 뭐 어느 카드사에서 뭐 은행 극장에 갔더니 뭐 팝콘 쿠폰을 주고 이런 이제 그 성공했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지만 그게 대부분 시험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게 고객들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고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은행들의 예를 들면 고객한테 적합한 캠페인을 하려면 고객의 위치 정보라든가 고객의 컨텍스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분석해서 그때 그 시간과 장소에 맞는 오퍼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데이터 통합 이런 부분은 아직 그 개선점이 많다라고 이 조사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고객 만족 또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이런 이름으로 은행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과거에 그 금융 소비자가 불평을 했죠. 콜센터 전화했더니 창구로 가라고 그래서 창구 갔더니 똑같이 또 물어봐 뭐 이런 식의 어떤 응대를 했다. 짜증난다. 그래서 이제 야, 서비스가 우리 창구건 콜센터건 다 일관성이 있느냐 궁금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모든 은행이 상당히 NPS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진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진전은 이제 지금 그렇지만 현재 수준이 만족한 것은 아니고 고객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웃사이드 NPI 형태로 그 고객 경험을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래은행 모바일을 얼마나 쓰니? 라는 질문 궁금했어요. 나는 카카오뱅크가 주거래은행인데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잘 안 써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희 기준으로는 만약에 주거래은행이 A은행이야 그러면 주거래은행의 모바일 앱을 적어도 쓰는 사람이 90%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에. 그런데 이것이 90%가 안 되는 은행도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실제로는 설치했고 가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했고 자주 사용하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직 모바일 앱 사용률이 떨어지는 은행도 있다. 그거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얘기한 그 은행의 고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지표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 같은 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디지털화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 만족도 조사해봤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숫자 나왔습니다. 아까 그 NPS 얘기할 때 NPS 70이면은 익셉셔널이라고 했죠. 그 있을 수 없는 숫자라는 거죠. 100은 거의 그 기적이죠. 근데 그 카카오뱅크가 80이 넘었어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압도적인 숫자이고, 두 번째 신한은행도 50점이 넘어서 두 개 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점점 이것이 경쟁력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미 타 은행도 상당히 좋아졌지만 모바일 앱 만족도라는 것은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지표이다. 인데 모바일 앱 만족도라는 것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UI 잘 만든다라는 것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바일 앱 만족도는 그 은행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총 집합체,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 능력, IT 아키텍처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안전성, 장애를 없애느냐, 또는 모바일 앱과 콜센터 창구 간의 서비스 일관성, 프로세스의 통합성 이런 것들, 또 데이터 분석 이런 것 다 종합된 결과가 모바일 앱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의 역량을 집합된 지표로서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는 거고, 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바일 앱에 불만이 있다면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 왜 조사를 했냐면 이거는 보통 은행들이 모바일 앱을 만들 때 외주도 주고 또 다른 은행이 맞는 걸 벤치마킹해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슷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의외로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었는데요. 보안을 빼고 얘기한다면 은행마다 표에서 보신 것처럼 약간씩 다른데, 다른 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편리한 사용이 중요하다. 물론 보안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제일 높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표현되었는데, 반대로 카카오뱅크 앱은 어렵다 빵, 느리다 빵, 앱이 많다 빵, 맞춤이 미보다 빵, 그죠? 굉장히 편리한 거죠. 보안에 대한 걱정은 디지털 모바일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거로 한다면 편리한 사용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상품 태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사해 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 가입 동기, 금융상품을 왜 가입하는가 궁금했죠. 물어봤는데요. 순서는 자산 증식, 안정적인 재무상태 유지, 두 가지 비슷한데요. 자산 증식은 돈을 벌겠다는 거고요. 안정적인 재무상태 유지는 금융 관점에서의 라이프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니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자금 마련, 주택금 순서인데요. 이게 저희가 궁금한 건 이런 걸 궁금했죠. 우리가 금융회사가 상품을 만들어. 이 상품을 누구한테 파는 게 좋을까 궁금하죠. 그 상품을 만들 동기가 예를 들면 노후자금이다라고 하면 노후자금에 대해서 이 세대 분류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세대는 누군가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노후자금은 당연히 베이비 부모, 부채 상환은 X세대. X세대가 빚이 많나요? 저는 베이비 부모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Y세대는 주택구입, Z세대는 휴가비용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다. 세대별로 선호한 상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금융상품 선택 기준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2018년 조사와 상당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저희가
이유를 찾지는 못했는데 일단 올해 결과만 보면요.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 안전성. 이 상품이 가입했을 때 이거를 내가 혹시 원금까지 날리는 건 아닐까. 아마도 최근에 몇 개 은행에서 그 부실한 펀드를 팔아가지고 뭐 전세값 날렸다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 상품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대출을 싸게 해줘요 뭐 등 부대 서비스, 출연 관계, 상품 조건 등으로 나왔고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관심이 약간 다른데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회사, 은행에 대한 그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은 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매번 빼가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된 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좀 이게 좀 아쉬운 그런 경향을 갖지 않나 이런 점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금융상품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라고 하면요. 전체로 보면 모바일 앱이 1등, 지인이 2등, 가족 이런 순서, 금융사 웹, 소셜 댓글, 직원들의 순서입니다. 세대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2018년도에 했었는데요. 2018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2018년도에는 가장 그 1등이 지인, 2등이 가족, 3등이 소셜 댓글, 그다음에 모바일 웹사이트 직원 광고였습니다. 2018년, 2020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모바일 앱이 18년에는 4위였어요. 1위로 올라왔었죠. 그리고 소셜 댓글이 2018년 3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졌어요. 밑으로. 물론 전체 비율 떨어졌고요. 더 놀라운 거는 금융회사 광고가 2018년 정보 획득 원천으로서 2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년 확 떨어졌어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점점 더 많이 쓰고 거기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소셜 댓글과 광고의 영향력은 특히 광고의 영향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 획득과 정보 신뢰는 다른 거죠.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다 그걸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어떤 정보 원천을 가장 많이 믿느냐 가족이 1등이었고 지인, 금융사 직원, 금융사 웹, 모바일 앱 순서였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은 2018년 결과 보고는 투이 컨설팅 홈페이지 가면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2020년 결과도 나중에 다시 보내드릴 텐데 지금 제가 발표 시간상 자세히 설명 못 드렸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상품 정보 신뢰는 어쨌거나 가족 신뢰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지인, 가족과 지인 없다. 그거는 금융사는 어떤 바이럴 마케팅의 비중이 중요하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광고는 낮을 뿐만이 아니라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셜 댓글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같은 매스 마케팅은 안 먹힐 것이다. 소셜 마케팅은 영향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봤어요. 금융상품 정보 원천이 가족, 지인, 직원, 세 개, 금융사 직원입니다. 이 세 개는 획득은 조그마지만 획득하는 것에 비해서 신뢰는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금융상품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채널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인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세에 걸쳐서.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웹과 금융사 웹이 고객들이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그 노력을 해야 되냐면 모바일 앱과 금융사 앱의 정보 획득은 고객이 스스로 셀프 서비스로 정보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융사가 고객과 소통을 많이 하고 싶으면 모바일 앱, 금융사 앱이 고객사가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정보의 신뢰치 또는 정확도를 높여준다면 훌륭한 채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생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왜 은행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왜 중고차를 판매하나
은행이 자기의 금융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나라는 것이 궁금했고, 그런 업무가 과연 의미가 있나 궁금했죠. 조사를 해봤더니 티켓 구매를 가장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PFMS 이런 순서인데 이용 경험은 대부분 골고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별 차이는 약간 있고요. 이제 놀라운 숫자는 이용도가 아니라 필요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소비자에게 물어본 거죠. 각각의 그 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가 물어봤는데 두 개 빼고 두 가지 뭐냐면 PFMS, 스마트 소비. 스마트 소비는 금융 소비자가 그 소비 지출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는 서비스 얘기하는 거죠. PFMS 스마트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NPS 마이너스 수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부동산 정보를 보고 싶어. 그럼 다방이나 직방을 가지 왜 은행 앱으로 오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은행이 투자하는 거 대비 소비자의 반응을 얻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생활 서비스는 은행이 피할 수 없는 꼭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거지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스스로 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개인적으로 PFMS도 은행이 제공하면 좋은 거겠지만 PFMS의 기본은 여러 개 은행을 다 모아서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은행 상품, B은행 상품 다 모아서 보여준 다음에 이거는 A은행께 좋아, 이건 B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은행이 타행의 상품이 우리보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PFMS도 고객은 원하지만 은행이 본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 서비스는 전제를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브랜드로 자체로 할 거야 라는 거를 하지 말고 오픈된 마인드로 오픈 이노베이션 또는 협업 이런 형태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도 비교도 마찬가지 같은 결론인데요. 두 가지 빼고는 이용도에 비해서 필요하지는 않다, 별로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한테 분명히 필요한 서비스인데 이거를 전달할 때 내가 할 것인가, 협업할 것인가, 아니면 아웃소싱 할 것인가, 내가 타 서비스에 묻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효과성과 비용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설명 이제 그 조사 결과 다 설명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발견 사항은 첫 번째는 야, 은행들 다 비슷해. 뭐가 다른 게 뭐 있니? 저기 과문 가면 그 CD기 나란히 쭉 서 있는데 그 색깔만 다르지 다 같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다. 뭐가 다른가? 금융회사, 은행에 이용하고 있는 고객 집단의 디지털 특성이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금융 소비자들은 아까 그 HH그룹이 가장 많지 않았습니까? 약간 저희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금융 소비자들이 상당히 디지털 방식에 예상보다 빨리 익숙해지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 P2P 이런 거는 잘 모른다. 그리고 의향도 아직 많지는 않다. 그런 거죠. 네 번째는 금융회사가 디지털 탈바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투자와 노력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나 성과에 전략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인가? 라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까 그 모바일 앱 이런 지표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지털 지표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금융회사가 많이 한 얘기로 블러링 또는 빅블러링 또는 리번들, 언번들 이런 게 하지 않습니까? 금융회사가 금융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고객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 때 전제가 뭐냐? 나가 다 할 거야. 내 브랜드로 이걸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